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이 스몰캡은 마이너스로 끝나서 이게 추세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모든 영역이 다 움직이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등했죠. 최근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다가 일단은 조정이 끝나고, 죄송합니다. 조정이 끝난 게 아니고 일시적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경제 지표들을 좀 들여다보고 이 부분, 추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trustnet.com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BofA에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서베이 한 거 나오는 거거든요. 이 에쿼티 쪽에서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등할 때가 된 거죠. 이거는 미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쭉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할 시기가 됐었기 때문에 반등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술적 반등을 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에쿼티 전체 포지션인데 바닥을 찍고 반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깨졌죠.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대규모로 들렸고, 현재 이 관세에 대한 해방의 날 발표를 하면서 내리꽂았던 심리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좀 들여다볼 건데, 이게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기업인데, 이게 대량 예고 나오는 발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5년도에 급등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데이터를 보면 작년 누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냐면, 여기 2024년도 동일한 분기까지, 동일한 시기까지고, 요게 2025년도 동일한 시기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거죠. 이거 발표 시기까지. 그걸 비교해 보면 여기 정부 측면이, 여기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6,000이었는데 지금 27만 9천이에요. 도지에서 막 해고를 대량으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늘어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는 부분 말고 이제 조금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도 많지만, 반대로 말씀드렸네.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도 많지만 늘어난 영역을 보면 해고가 자동차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생산하는 쪽 영역.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회사,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대규모로 지금 해고를 때렸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7, 8에 오시면 한 8배 정도 때린 거잖아요.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보험사 쪽 보면 여기도 한 3배 정도 해고를 늘렸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소매 판매 리테일 쪽에도 보시면 4배 넘게 지금 해고를 때렸죠. 물론 다른 쪽 영역에서도 해고가 대량 해고 줄은 게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민간 영역에서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있는 거냐, 대량 해고에 작년 수준보다 대량 해고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대량 해고의 대규모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쪽 영역인 가버먼트에서 만든 거긴 한데, 이제 문제는 향후에 민간 영역 쪽에서도 현재 경기 관세 정책에 의한 고용 부분이 안정화되는 지금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된다. 일단 지금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대량 해고를 때린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량 해고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요게 그걸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볼까요? 그냥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야데니 리서치를 보면, 이 야데니 리서치 안에 보면 이게 S&P 500 지수 EPS의 이익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빨간 건 뭐냐면, 이제 이게 4월달 나왔으니까 4월하고 미래, 포워드, 앞으로. 그래서 내년 2026년도 1분기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1년을 따지면 EPS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는 건데, 보면 최근에 추세가 좀 내려오고 있죠, 아래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이건 2022년도 1년간, 이거는 향후 1년간. 그러니까 이건 2026년도 1분기가 포함될 겁니다. 그러면 2020년 5년도, 이건 2026년도인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망은 높게 잡아놓고 근접할수록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는 것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패턴들이 쭉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EPS 전망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20배를 주면,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 2770이라고 그냥 치고, 여기에 미국 S&P 500 지수를 20으로 따지면, 20배로 따지면, 그러면 2는 4, 27이 14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0배를 주면. 하지만 20배가 아니고 만약에 이 배수가 이 상태의 EPS를 우리가 고정을 지어 놓고 이 EPS가 277.74 곱하기 이걸 20배를 주는 게 아니고 15배를 줘버리면 배수가 4,000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에서 20배 수준으로 줘야 될 거냐? 아니다. 20배 너무 높아. 15배 정도로 낮춰야 돼. S&P 500주가 그렇게 심리적 기대감이나 투심이 약해져 버리면 4,000선 초반까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향후에 경제 동향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 지금 둔화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축 국면, 그러니까 침체 국면까지 쭉 빠지는 그런 과정까지 가겠다라고 심리가 강해지면 지금은 뭐 5,000선에서 5,600선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4,000선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어둬야 된다. 이 예측치를 보더라도 이 예측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레이팅에는 펍에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역시 아데니 리서치의 데이터인데 요거 PMI 지수입니다. PMI 지수인데 이 PMI 글로벌 PMI 지수 중에 3월 건 볼 필요가 없어요. 4월에 관세 발표가 났거든요. 4월 거 보면 이게 유로존이거든요. 보시면 서비스 이게 제조업입니다. 둘 다 수축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오스트레일리아. 요거는 얘는 이제 올라가다 옆으로 약간 기었죠. 그리고 여기 내려가 보면 요게 프랑스거든요. 얘는 지금 다 50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50밑이라는 얘기는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다, 수축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요 처음에 독일이죠. 독일은 그나마 살짝 올라갔다가 4월 달에 다시 아래로 급락하면서 50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인디아인데 인디아는 아직 그 발표되고 나서도 4월 달에 충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디아는 특이하게. 요거는 일본도 이런 케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요게 여기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제조업은 추세적으로 계속 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반등이 셌습니다. 4월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충격에 대해서 서비스업 쪽은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글로벌 경기가 수축되면 일본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도 52로 살짝 서비스업 컴포짓 종합이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제조업 계속 깨지고 있고요. 밑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월 관세 정책의 기업글 심리수 쪽이 안 좋은 쪽이 영국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소비자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중소 자영업자들 중소 기업들 요 비즈니스 서베이인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 가격 올린다고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익 쭉 빠졌죠. 지금 2025년도 들어오면서 쭉 올라갔던 게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실제 판매 기대치가 쭉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올라갔다가 지금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감하는 패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는 뭐 일자리 얼마나 그러니까 퀄리파이 실제로 자격이 없는 쪽 뭐 이런 거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요게 더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늘릴 거야 고용? 라고 묻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급락했죠. 고용을 늘릴 생각이 없어요. 중소자영업자들이. 이게 민간 쪽에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늘리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늘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소비자 심리 이수거든요. 이것도 야데니 리서치인데 요거는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4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 미시건 심리지수입니다. 그런데 4월 나온 게 보면 기대치 떨어졌죠. 현재 상황도 여기 보시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이게 기대치거든요. 기대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세게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파란 건데 상대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빠지니까 덜 빠진 거죠. 이 두 개를 합산해서 빨간 걸 산출하는데 여기 중간 낸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지금 심지어 악화된 상태고 지금 바닥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를.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CCI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요게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요 두 개를 합산해서 평균을 한 게 COI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건은 4월 달께 나왔는데 이 두 개는 3월 달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세 가지 다리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PMI 지수가 미국 쪽도 좀 그렇고요. 유럽은 더 안 좋죠. 근데 소비자 심리, 그러니까 중소자영업자 심리지도 안 좋죠.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도 안 좋죠. 요거는 뭐냐면 그 3월까지 나온 건데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짜갈아놓은 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짜갈아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소득 수준별로 나눠놨는데 요거 너무 세분화된 거고 다 깨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러프하게 나누는 게 요건데 요거는 5만 달러 이상. 요거는 요 15,000에서 5만 바로 밑에까지. 요거는 15,000 그 이하인데 보시면 중간에 빨간 거 있죠. 중산층이 아래로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쭉. 여기 기대치가 여기서 저점이었는데 저점을 뚫고 더 많이 내려왔죠. 요거 최고치 소득자인데 최상인데 요거는 최하인데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지금 소득 부분이. 요거 신뢰지수 현재 미래 뭐 이거 표시하는 거거든요. 차제에서 넘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가 많을 것 같아? 아니면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묻는 거거든요. 보시면 어려울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최근 보시면 많을 것 같아? 내려왔고 어려울 것 같아? 올라갔죠. 여하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도 그렇게 다 좋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향후 이제 소득이 비슷할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고용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니까 그거 이외에 증가할 것 같아, 빠질 것 같아잖아요. 여기 보시면 증가할 것 같아 내려오고 있고 빠질 것 같아 올라오고 있고 붙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얘네들이 내려오고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런 패턴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 수축 국면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패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강도가 세지면 요 강도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올릴 수가 없고 해고가 증가되고 막 이런 형태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요 그 소득에 대해서 감소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겠죠.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깨질 거고 여기 지금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인데 이건 뭐냐면 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확정치가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 이게 제로 안에 밑에 붙습니다. 근데 이게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탁 들렸거든요. 들리기는. 근데 이건 유럽입니다. 아래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 보면 서프라이즈가 지금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경제치가 예측치보다는 지금 안 좋게 나오는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한 2, 3년 동안 미국 기업의 투자로 경제가 잘 돌아갔는데 향후에 투자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 이거는 미국의 실질 GDP 중에서 구조물 투자 부분하고요. 민간 투자. 그다음에 요거는 생산 설비 투자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조물 하면 여러분들이 공장을 짓는 걸 생각하면 공장은 외곽이나 전체적인 어떤 시설만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퀴먼트가 그 안에 생산 설비, 기계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어느 게 먼저 움직이고 어느 게 나중에 움직이느냐 그런 패턴들이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어느 게 먼저다 나중이다라고 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 직전 2분기 연속해서 생산 설비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증가율이 높아서 그런지 빠지긴 빠졌어요. 4분기에. 근데 이 빠진 강도가 그 이전에 언제 있었냐면 2021년도에 급격히 빠진 거 말고는 이 정도로 빠진 적이 없거든요. 분기당 하락세가. 추세적으로는 계속 거의 올라왔습니다. 내려가질 않고.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물론 구조물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기계 장비가 훨씬 더 금액이 크거든요. 이건 인덱스로 봐서 금액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있었던 이런 추세적인 어떤 설비 투자가 2025년도에도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저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기업의 이익 추세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이익 추세를 왜 보냐면 기업의 이익이 나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설비 투자를 사실은. 근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전체 기업의 이익일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non-financial corporation이니까 비금융 기업이죠. 그러니까 금융 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이익이에요. 근데 요거는
대표적인 대상 기업을 뽑아서 그 대상 기업을 가지고 전체를 반영하도록 산출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보면 세 가지가. 그런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얘가 내려오고 있어요. 얘가 뭐냐면 비금융 기업들의 기업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비금융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라면 결과적으로 이제 제조업자하고 상관관계가 높겠죠. 그죠? 그런 애들의 기업 이익이 이렇게 감소하면 이거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면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고용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고, 이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익에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이게 실질 GDP 민간 투자거든요. 얘가 검은색이. 그런데 추세적으로 이 실질 GDP 민간 투자는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분기 작년 1분기 2분기를 정점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감소 추세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빠지거든요. 보면 실질 GDP가 이 아래로 붙고 있어요. 지금 이게 4분기까지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4분기 데이터 중에 비금융기업의 이익이 마이너스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민간 쪽에서 그렇게 2025년도에도 활력이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그다음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다음에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세 군데에서 그 기업들한테 야, 너 미래에 자본 지출할 거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최근 보시면 아래로 붙었습니다. 지금 제로라인 쪽으로. 이게 뭐냐면 나 증가시킬 거예요? 아니야, 감소시킬 거예요? 그 숫자의 차거든요. 그런데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숫자들이 점점 감소시키겠다는 숫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이렇게 아래로 붙거든요. 이게 아래쪽으로 붙어요.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아래로 붙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 초입 들어가는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강력하게 내리꽂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서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때려버렸죠. 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는 입장일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트렌드가 아래쪽으로 계속 꽂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는 이게 서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잖아요.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하드 지표로 그렇게 나타나는지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전에 봤지만 GDP나 이런 데이터는 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오니까 향후에 실제로 1분기에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려면 뭐 6월 달이나 혹은 뭐 5월 달 말, 6월 이때나 알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걸로 그 1분기 데이터를 그리고 2분기 데이터 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설비투자 쪽이 아래로 좀 붙지 않을까, 증가율이 혹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투자, 이것도 그나마 좀 빨리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얘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주택 판매입니다, 미국에. 근데 미국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가 제로라인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겁니다. 예. 강도가 이제 떨어지고 있죠, 전년 동기 증감률이. 그러면서 여기에 신규 그 단독주택 착공이에요. 착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줄었죠.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줄고 있고요. 착공은 마이너스에 진입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똑같이 착공이에요. 아까 보신 마이너스로 준 거. 그런데 요게 뭐냐면 판매되려고 남아있는 그 주택 수예요. 미분양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여기는 이제 미분양이 아니고 미판매된 판매를 대기하고 있는 주택 수인데 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렇게 감소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공을 하려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그 안 팔린 주택 수가 많다 하더라도 현재 팔려나가는 숫자가 굉장히 빠르면 착공을 하겠죠. 그런데 팔려나가지 않은 숫자는 일정 부분 딱 보이는데 팔려나가는 숫자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 착공을 뒤로 미뤄야 되겠죠. 향후에 주택 판매가 잘 안 돼서 내가 그러니까 착공을 해서 실제로 지어놓은 완공된 상태 하에서는 팔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주택시장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쪽 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 수익률이 자꾸 올라갔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들렸다 내려왔다를 이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모기지 대출하고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이게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 수요가 그렇게 불을 지필 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다 경기 수축 국면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는 이게 파산입니다. 이거는 뱅크럽시 워치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요. 요게 파산 데이터를 조합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2022년 이게 각 해당 주별로 파산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022년, 3년, 4년, 지금 거의 3년, 5년, 2025년까지 거의 4년 동안 매년 파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얘가 기업 구조조정이거든요. 해고를 양산할 수 있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2024년도보다 훨씬 높은 숫자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른 것들도 여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족 농사 짓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영역인데 거기도 파산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8개로. 트럼프가 대두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안 사주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금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 파산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서 파산 형태도 이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둔화 과정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수축 국면의 침체, 이제 최악인 침체까지 아래로 내리꽂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100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낮냐? 그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미국의 상업부동산 때문에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상업부동산이 굉장히 아래로 내리꽂았죠. 그런데 2024년도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이거 미국의 이게 커머셜 greenstreet.com 사이트에 CPPI라고 하는 그 자산들,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지수인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여기에 그 상업 부동산 이 공실료라고요. 공실료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임대료예요. 그런데 이 공실료를 이렇게 소팅해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공실률에. 근데 공실률 증감률이 보시면 마이너스 빠진 게 없고요,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년 대비 올라가는 게 훨씬 많다는 거고, 국가 전체적인 데이터로 놓고 보면 1.7% 증가했습니다, 공실률이. 그나마 다행인 건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실률이 많은 거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임대료까지 빠지게 되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치긴 쳤는데 완전히 안전한 국면으로 전체적으로 상업부동산이 전환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트랩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요게 상업부동산, 유동화증권 CMBS 요거의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이게 전체 다거든요. 연체율이 추세적으로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024년 3월 달에 4.67이 된 게 지금 현재 6.65입니다. 거의 50% 정도 올랐죠.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트랩닷컴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스페셜 서비싱 레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하여튼 6개월 이상 연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연체 직전,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도 직전, 그러니까 연체 최종적으로 상환 불능에 빠지는 거 직전이거나, 아니면 뭔가 얘가 좀 행동이 이상해라고 하는 이런 상업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CNBC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지 않은 상업부동산 쪽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부동산 중에 현재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현재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상업부동산의 그 전체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게 보시면 이게 전체거든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상업부동산이 완전히 안전해진 거냐? 그거는 아니고 이걸 왜 들여다보냐면 경기가 좀 세게 수축돼서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그런 과정에 몰입되면 상업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요거는 데이터를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24분, 25분 다 돼가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등은 트럼프가 해방의 날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회수하면서 일단 심리적으로 안도감으로 반등하고 있긴 한데 이 반등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향후에 경제 지표가 지금 뭐 기업 심리지수나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트렌드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악화되는 과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최소한 한동안 있을 수밖에 없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기보단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다. 지금 빠른 속도로 이번 주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여기 있는 50일 이평선을 두들겨 때리러 갈 것 같아요. 여기 이 저항선을 뚫어볼까라고 한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게 5,600선 정도 올라가면 이 초입에 가면 단기 고점을 형성할 것 같고 이 하락으로 보면 5,000선 밑인데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그 여기 EPS에 요거 2,772 요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EPS를 벌어들이는 게 2,774인데 이 2,774를 여기 볼까요? 277.74 이거에 퍼배수를 20배를 매기겠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가 5,554예요. 향후 1년 뒤에 이 정도 벌 건데 그거에 내가 퍼배수 20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그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2,770.74인데 요거 유지해서 요거 벌 거야. 트렌드가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트렌드가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인정해 줄게. 근데 아니야 20배는 너무 높아. 지금 경기 수축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펍에서 15배밖에 못 주겠어 라고 얘기하면 4,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어느 정도 깨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투자자들이 이 S&P 500 지수에 대해서 주는 퍼배수가 어느 정도 레벨이느냐를 주느냐에 따라서 4,000선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단순히 EPS의 변화가 없어도 단순히 퍼배수만 상대적으로 낮게 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 자, 이거 야데니 리서치 데이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블루엔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퍼가 지금 현재 20배 다시 붙었습니다. 올라와서. 이 15배 라인까지 떨어지면 이 15배는 안 떨어질 거냐.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축이 심화되면 실제로 수축 침체까지 과정을 거치면 20배에 터치를 하죠. 여기는 20배가 아니고 여기 10배까지 터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단이 낮았기 때문에 상단이 15배였기 때문에 10배까지 터치를 한 거고, 여기 보시면 IT 버블 때 상단 25배까지 올라갔다가 하단 여기 15배를 터치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간 게 25배 중반쯤까지 올라갔었는데 한 22배에서 3배, 22.5배 정도? 2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갔었는데 얘가 여기 있는 15배를 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여기 살짝 내려와서 한 11배, 2배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0선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안전한 거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277.74 곱하기 얘가 12배만 적용해도 죄송합니다. 12배는 너무 낮은 거고 277.74에 한 17배만 적용해도 15배를 터치 안 해도 4,700, 4,600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4,600이면 그때서나 상당히 매력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인 거지. 상대적으로 정말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서 침체까지 가서 쭉 경기 수축이 깊어지면 4,600선도 그렇게 안정적인 그 매집 라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확정 짓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할 때 매입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등할 때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조종받을 때 매입해서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일시적 반등이고 이게 기술적 반등이면서 흔들리는 박스권을 움직일 거라고 보이니까, 그리고 관세 정책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EU에서 지금 트럼프한테 쉽사리 관세를 협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의 가장 주된 이유는, 트럼프가 아무런 손해도 안 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나토의 군사도 네가 알아서 해. 너희들 군비 증강 다 시켜.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던 비용을 전부 다 너희들이 다 책임져. 해서 비용 부담을 다 유럽으로 던져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옛날에 너희한테 이만큼 서비스 했으니까 그걸 지금 줘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옛날은 다 차는 떠났어요. 옛날에 쓴 거 다 쓴 거야. 유럽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 당장 미국이 짊어지고 있던 걸 유럽에다 던져놨잖아요. 그럼 유럽은 그 짐을 짊어졌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세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하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 국민들을 떠받치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럼 다 뜯기고 하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럽이 그렇게 쉽게 협상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이유가,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죠.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속칭 쫄았죠, 지금 트럼프가.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끄떡도 안 해, 얘네들이. 유럽은 관세를 반대로 보복 관세를 때려. 지금 구글인가요? 대규모로 뭐 두들겨 맞았죠. 뉴스 보도가 어젠가 나왔던데, 오늘 새벽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럽도 대응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너희도 할래? 내가 끝까지 해줄게. 근데 협상의 문은 열려 있어. 그런데 트럼프가 무서워서 맨날 나는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저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그럼 쉽게 만들어질 거냐? 쉽게 형성이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관세 협상이 된다고 해서 물가는 안 올라갈 거냐, 미국에? 아닙니다. 저는 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달락인데 2달락으로 요거 끝나고 나면 환율 전쟁을 할 것 같거든요. 마고라고 협상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년 국채, 무이자 100년 국채 산이만 이런 얘기들을 팔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협상까지 막 진행하게 되면 올 내내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머리를 들면 사실은 주식 포지션이 많은 사람들은 포지션을 줄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사는 형태를 해야 될 것 같고, 현금 포지션이 많은 사람도 들려 올라가면 쉬고 있다가 내려오면 매집해서 쭉쭉 축적해서 나아가거나, 아니면 올라갔을 때 파는 단기 매매 전략을 하든지 뭐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어진 김에 채권을 보면, 국채 수익률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이. 데이터를 좀 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늘리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채권 수익률이 4.25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 초에만 해도 이게 보시면 이게 거의 5%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두들겨 맞고 급락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위로 팡 튀고 올라가면서 뭐 국채 발행이 어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그다음에 달러 자산이 불확실하고 해서 달러 인덱스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살짝 99달러 때 다시 올라왔는데, 여하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아래로 다시 급락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채권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래로 내리꽂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한 부분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의 액션들 때문에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상당폭 내려갈 거라고 하는 기대치는 소멸시켜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얘가 4% 초반대에 붙으면 이 장기 국채 들고 있는 포지션을 일정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청산을 다 할지, 아니면 부분 청산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거 기대처럼 급격히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미친 듯이 아랫방향으로 내리꽂아서 최대의 이익을 내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경기 수축에 대한 유로성을 하면서 금융 발작을 일으켜서 채권을 들려 올릴지 내릴지에 대해서 지금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금입니다. 금인데 이 금 가격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안전자산 선호도로 인식이 되면, 즉 채권 수익률이 내려오면 금값도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다만 이게 불안전 자산으로 인식돼서 채권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금값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 금에 대한 투자자는 주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주식의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면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반등하는 강도 폭이 세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022년도에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다가 쭉 올라가는데 금값이 올라가다 말고 내려오죠. 큰 폭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이게 지금 복잡하게 금값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하튼 그냥 금은 트렌드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서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금값의 움직임을 향후에 결정하게 될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가가 상당폭 빠지면 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가치 베이스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금에서 이탈하는 자산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